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 재확산이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최고 기록을 넘어선 가운데 각 주와 지역 정부의 추가 방역 규제가 속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주 최대 연휴인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의 확산세는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5만 5천 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감당하기 힘든 병원 환자 수입니다.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지난 일주일 사이 하루 평균 6만 7,91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병원 입원 환자는 더욱 늘어 7만 4,0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와 병원 입원 환자 수 모두 코로나19 사태 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코로나 확산세는 시민들의 공포심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도 홍수처럼 밀려드는 환자들로 병실이 부족해지는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주정부들은 본격적으로 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최소 13개 주가 최근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규제를 발표했거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오클라호마주는 19일부터 술집과 식당의 영업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오리건주는 내일부터 2주간 식당에서 배달이나 포장 음식만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미시간주도 3주간 실내 사교 모임 활동을 중단하고 이 기간 카지노와 영화관을 폐쇄 조치했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 대면 수업은 중단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배로 늘면서 지난 16일 전체 58개 카운티 중 41곳의 규제를 가장 엄격한 1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식당, 체육관, 종교시설 등에선 야외 활동만 허용됩니다. 이 밖에 각 로컬 정부도 각종 제재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LA시는 2, 3주간 최대한 집에 머물고 사람들과의 모임을 갖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은 지난주 베테랑스데이 등 연휴 이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의료당국은 마치 시한폭탄이 돌아가는 것처럼 코로나 폭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백신 개발 낭보가 연이어 나왔는데요. 실제로 언제쯤 백신이 공급되고 지금의 사태가 종식될 수 있을지 이채은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자, 이채은 기자. 자, 이제 화이자가 이제 발표를 먼저 했고, 그다음에 이제 모더나가 이제 백신 개발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 두 회사 모두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90%의 예방 효과가 있다. 모더나는 94.5%의 예방 효과가 있다. 실제로 이 정도의 수치라면 어느 정도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이해하기 쉽게 독감과 비교해 말씀드리자면 독감 백신을 맞았을 때 독감에 걸릴 확률이 20에서 최대 60%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의 예방률이 90%가 넘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독감을 맞았을 때 예방 효과가 60% 정도인데 이 코로나 백신 예방 효과는 90% 이상이다. 굉장히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예방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19 사태 곧 종식될 수 있다고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네,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약 70% 정도의 효과가 필요한 상태였는데요. 네. 이 90%가 넘는 백신 효과가 그대로만 나타난다면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이 돼서 이제 나오기만 한다면, 보급이 되기만 한다면 코로나19 사태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시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언제쯤 백신을 우리들이 맞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백신이 언제 출시되는지가 가장 관건입니다. 네. 일단 화이자는 올해 안에 5천만 명분의 백신을 생산하고 내년에는 14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모더나는 이보다 더 적습니다. 네. 올해까지 1,000만 명분치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네. 따라서 이 두 백신을 합쳐도 연말 내에 접종이 가능한 사람은 3,500만 명으로 미국 인구의 10%만이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10% 정도다. 네, 맞습니다. 다행히 미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미리 많은 양의 백신을 사놓긴 했지만
우선적으로 의료진이나 노인층에게 미리 접종될 전망입니다. 아직 일반인들한테까지 보급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은 뭐 조기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일단 뭐 노인이나 아니면 의료진들 먼저 이제 백신을 접종을 받고 그다음에 일반인들까지 백신을 받아서 뭐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이 되려면 언제까지 뭐 저희가 시기를 봐야 될까요? 네, 사실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우선 내년 말까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긴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백신의 효능이 얼마나 지속될지 또 대량 공급 문제가 해결될지가 아직 정확한 계산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일반인들이 내년 중반부터 백신을 맞는다고 가정했을 때 2022년 초가 지나서야 점진적인 정상 복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예, 당장 저만 하더라도 좀 빨리 좀 백신이 개발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누구나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좀 빨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사실 효능에 대해서는 이미 두 회사가 1차, 2차 임상시험에서 꾸준한 좋은 성적을 보였기 때문에 효과를 더 높이기보다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가 더 관건입니다. 네. 우선 문제로 지적되는 점이 백신을 만드는 공장의 설비, 장비도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가 네. 코로나19 백신의 제조 과정이 다른 백신들에 비해 좀 더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백신을 유통되기 위해서는 냉동 보관이 필수인 상황인지라 네. 좀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 생산과 유통 문제를 해결할 경우 더 많은 백신을 더 많은 일반인들에게 보급할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임상 시험 단계니까 대량 생산까지는 아직 이제 뭐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백신의 효과를 좀 빨리 봤으면 좋겠는데 뭐 일단은 마스크를 좀 더 착용하고 그리고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빨리 개발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채은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 총영사관이 재외 국민들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이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LA 총영사관이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의료품과 식료품 지원에 나섭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것인데 한국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국적자에게만 이제 지원될 수 있고 푸드 스탬프라든가 그 의료용을 지원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은 한 100불 상당의 상품권을 저희가 주는 것으로 접수받은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기준이 맞으면 선착순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LA 총영사관의 긴급 지원 대상은 가구당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대상은 영주권자와 비자 소지자 등 대한민국 국적자지만 영사관 아이디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체류 신분에 제약이 없습니다. 신청자들은 재외국민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며 수혜 대상은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 거주자입니다. 재국민을 증명하는 그런 그 신분증이나 여권 등을 제출을 하시고 관할 지역이 남가주, 그다음에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지역이기 때문에 멀리 계신 분들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우편이라든가 또는 전자 파우처 방식으로 전달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이번 지원을 계기로 재외국민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원이 재외국민들의 직접적인 보호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과 함께 조 바이든 당선인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표 의료 단체들까지 나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간호사협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코로나 감염 환자가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권 이양 절차 지연은 더 많은 생명을 희생시킬 수 있다며 코로나 대응에 대한 정보를 바이든 인수위원회와 공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국가 자산 추가 배치를 위한 의료 장비와 인력 가용량 공급의 실시간 데이터와 정보는 수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공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혼란스러운 정권 이양은 현재의 비상사태로 혹사당하고 있는 보건산업과 인력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며 정권 인수 작업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최대 경합주 중 하나였던 위스콘신주의 재검표 신청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위스콘신주 선거관리 당국에 따르면 선거 재검표 신청 기한은 내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위스콘신 선거관리 당국은 아직까지 들어온 재검표 신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검표 신청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신청할지가 관심입니다. 위스콘신 주 법상 격차가 0.25%포인트 이내일 경우 자동으로 재검표가 이뤄지지만 1%포인트 이내일 경우 패배한 쪽이 재검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재검표 비용은 당초 알려졌던 250만 달러 선을 훌쩍 뛰어넘어 79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 바이든 당선인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득표율 차는 0.7%포인트였는데 재검표를 한다 해도 2만여 표 차를 뒤집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입성하게 된 영킴과 미셸 박스틸, 메릴린 스트릭랜드 당선인과 재선에 성공한 앤디 킴 의원의 이름을 거명하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4명의 한인 당선인들의 이름을 하나씩 거명하며 한인 사회와 미국 주류 사회의 가교 역할과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올린 영문 축하 메시지에서 영킴 당선인에 대해 한인 방송 진행자로 활약하며 한인 사회와 미국 주류 사회의 가교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고, 미셸 박스틸 당선인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와 지역 커뮤니티 현안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메릴린 스트릭랜드 당선인은 시애틀 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로, 앤디 킴 의원은 한국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며 높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뉴욕시 공립학교 등록률이 크게 줄어들면서 시내 공립학교들이 예산 삭감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교육 전문 매체 초크비트에 따르면 2020학년도 뉴욕시 공립학교 등록 학생 수가 전년과 비교해 3만 1,000명이 줄어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등록률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교가 정상 운영되지 않아 자녀를 사립학교로 전학시키거나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해 학교를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장 이번 겨울부터 학생 수에 따라 예산을 받는 시 전혀 학교의 예산 확보에 크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에서는 학교 등록률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이에 대한 예산을 다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 충원 부족 등의 문제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맨하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많아 수업 프로그램을 잘 배분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빌 데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트위터에 7일 평균 감염률 2.74%를 기록해 학교 폐쇄 기준인 3%를 넘기지 않아 오늘도 학교 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2명의 신규 코로나19 입원 환자와 1,117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데 블라시오 시장은 학교가 계속 문을 열 수 있도록 땡스기빙 연휴 동안 여행과 대규모 모임을 자제해달라며 부득이하게 모임에 참석하게 될 경우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지난해 미 전역에서 증오범죄 살인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연방수사국 FBI의 연간 통계 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증오범죄 살인 피해자는 모두 51명으로 1년 전보다 2배, 1990년 집계 이래 가장 많아졌습니다. 지난해 전체 증오범죄도 7,314건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했습니다. 인종별로는 절반 가까운 48.4%가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대상이었으며 아시안을 겨냥한 범죄는 4.3%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한국 자동차 브랜드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9%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와 기아, 제네시스 브랜드들이 잇따라 라인업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되는데요.
어제 열렸던 현대의 뉴 엘란트라 시승회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는 한국차의 미국 시장 현황을 알아봅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한국 자동차 브랜드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 팰리세이드와 기아 텔룰라이드를 필두로 SUV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현대 투싼과 기아 스포티지 같은 소형 SUV 모델의 판매도 꾸준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역시 최근 GV80 모델을 추가해 SUV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차 브랜드가 SUV 시장에 집중하던 사이 오히려 전통적인 판매 강세를 나타내던 중소형 세단 판매는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세단 시장에 신차 개발과 투입이 발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인 겁니다. 최근에 이제 컴팩트 SUV나 크로스오버의 등장으로 인해서 다소 시장이 위축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볼륨 마켓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떤 제조사의 어떤 판매에 그냥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라서 현대차는 지난 2016년 출시된 엘란트라의 뒤를 잇는 차세대 모델을 이달 말부터 미국 시장에 투입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컴팩트 세그먼트에 현대차가 신형 모델을 내놨습니다.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 하이브리드와 스포티성을 강조한 N9 모델도 출시했습니다. 2021년형 엘란트라에는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신형 플랫폼이 적용됐습니다. 신형 플랫폼을 넣다 보니까 굉장히 무게 중심이 낮고 또 실내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팩트카지만 미드 사이즈까지 커버할 수 있는 또 그런 장점이 있는 자동차가 아닌가 싶어요. 지난 1990년 미국 시장 판매를 시작한 엘란트라는 지금까지 340만 대의 판매고를 올린 베스트셀링 모델입니다. 현대차가 7세대 모델을 투입하며 다시 소형 세그먼트 판매고를 올릴 수 있을지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